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두만강 위 7 여대생의 숨소리만이 새하얀 어둠을 가른다. 나 박미양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평양 최고 엘리트 김일성 종합대학의 물리학부 학생이었다. 지금은 조국을 버린 배신자가 되어 죽음의 다리를 건너고 있다. 엎드려. 갑자기 들린 외침에 우리는 얼음 위에 몸을 던졌다. 멀리서 다가오는 서치라이트, 북한 국경수비대의 발소리.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은하의 손이 내 것을 꼭 움켜쥐었다. 우리의 꿈, 자유를 향한 필사적인 도전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단 한 번의 실수, 작은 소리 하나가 우리 7의 운명을 정치범 수용소행으로 바꿀 수 있다. 어쩌다 김일성 종합대 최고 엘리트들이 목숨을 걸고 조국을 탈출하는 도망자가 되었을까? 모든 것은 그 USB에서 시작되었다. 대학 도서관 특별자료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저장 장치가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평양에서의 삶은 불가능했다. 미향아, 움직일 시간이야. 은하의 속삭임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서치라이트가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단 200m의 얼음길만이 남았다. 저 너머가 자유의 땅, 중국이다. 평양의 여대생들이 자유를 찾아 두만강을 건너는 이 순간,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평양의 봄은 언제나 꽃보다 붉은 깃발이 먼저 피어난다. 김일성 종합대학 본관 앞 대형 현수막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장군님의 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자라는 구호가 펄럭이고 있었다. 나는 박미양, 평안남도 평성시 출신으로 최고인민학교와 제1중학교를 모두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에 입학한 학생이었다. 입학식 날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고 미양아, 너는 이제 조국의 보배가 될 거야. 수령님과 장군님 그리고 원수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라라고 말씀하셨다. 단간부였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의무였다. 그 당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대학 첫 학기, 나는 같은 기숙사방을 쓰게 된 리은하와 친해졌다. 은하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외국어 학부 영어과에 재학 중이었다. 조용하고 사려 깊은 성격의 은하는 항상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종종 캠퍼스 뒤편 대동강 산책로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향, 너는 왜 물리학을 선택했어? 은하가 어느 날 물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 싶어서. 너는? 나는. 은하가 잠시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었다. 다른 세계의 이야기들이 궁금해서. 그 순간 은하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갈증과 같은 것이었다. 학기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김선영, 최지원, 정다혜, 한소미, 오유진과도 친해졌다. 각기 다른 학부에 소속된 우리는 아침 정치학습과 저녁 생활총화 시간에 자주 마주쳤다. 선영이는 컴퓨터학과로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원이는 문학부에서 주체문학을 배우고 있었다. 다혜는 의학부, 소미는 경제학부, 유진이는 나와 같은 물리학부였다. 우리가 정말로 가까워진 것은 2학년 첫 학기였다. 대학 도서관 뒤편 특별자료실에서의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자료실은 당 간부 자녀나 성적 우수자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양자역 학과제를 위해 늦게까지 자료를 찾고 있었다. 서가 맨 뒷줄, 먼지가 쌓인 책장 뒤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참고용 마이너스 불어 도장이 찍힌 외국 서적들이 있었다. 영어로 쓰인 물리학 저널들이었다. 페이지를 넘기던 중 작은 USB가 책 사이에서 떨어졌다.
그 USB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외부 자료를 소지하는 것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였다. 하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도서관 구석 컴퓨터실에서 USB를 확인했을 때 그 안에는 남한과 서방 3개의 과학 논문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서방 언론의 분석 자료들이었다. 며칠 후 은하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지만 두려움보다는 흥분이 더 컸다. 미향, 나도 보여줄 게 있어. 은하는 자신의 영어 교재 안쪽에 숨겨둔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남한 드라마와 영화 몇 편이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기숙사 지하 보일러실에서 은하의 작은 태블릿으로 처음으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보았다. 저게 서울이라고. 너무 발전했잖아. 저 군인들은 왜 저렇게 자유롭게 말하지? 군규율은 없나? 저 병원은 왜 저렇게 깨끗해? 우리 병원과 너무 달라.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우리가 배웠던 남조선 괴뢰도당의 허울뿐인 발전이라는 이미지와 화면 속 세계는 완전히 달랐다. 그날 이후 우리의 비밀 모임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은하와 나뿐이었지만 곧 선영이 우연히 우리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녀도 이미 한국 음악을 몰래 듣고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한 명씩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비밀이 공유되었고 결국 우리 7명이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김정은 원수님의 대학 방문 소식이 전해진 것은 3학년 가을이었다. 온 대학이 발칵 뒤집혔다. 한 달 전부터 모든 학생들은 환영 행사 준비에 동원되었다. 강의는 취소되고 매일 환영 공연 연습과 캠퍼스 미화 작업이 이어졌다. 이상하지 않아? 원수님이 오신다고 갑자기 모든 시설을 새로 꾸미고. 유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환영 현수막을 만드는 작업 중이었다. 그뿐이야? 어제는 식당에 평소 보지 못했던 고기 반찬이 나왔다가 오늘 아침엔 다시 옥수수밥이었어. 소미가 답했다. 방문 코스에 있는 강의실만 새 컴퓨터로 바꿨대. 나머지는 그대로래. 선영이가 덧붙였다. 그날 우리는 김정은의 방문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대학 본관 뒤편에서 실제 방문 경로에 있는 건물들만 페인트 칠을 하고 뒷면은 그대로 두는 모습이었다.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보이는 풍경에 다혜가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원수님 방문 당일 우리는 각자 지정된 위치에서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를 보내야 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모두의 얼굴에 감격과 충성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 7은 기숙사 옥상 창고에 모여 각자의 마음속에 생긴 의문을 토로했다. 내가 본 원수님은 TV에서 보던 모습과 달랐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몇 마디 하고 가는데 그가 정말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맞나?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주석단에 있던 교수님들 봤어? 연설하는 내내 긴장해서 손이 떨리더라. 기쁨보다는 두려움이었어. 은하가 덧붙였다. 그 순간 우리 모두 깨달았다. 우리가 믿어왔던 세계는 어쩌면 철저하게 연출된 무대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4학년이 되면서 졸업 후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이 지정해주는 직장에 배치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우리 7에게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밤 정전이 된 기숙사에서 촛불 하나를 켜고 모였을 때였다. 미약한 불빛 속에서 소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이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침묵이 흘렀다. 그 말의 무게를 모두가 이해했다. 그럼 어떡하게? 다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탈북하면 안 될까? 소미의 말에 모두의 숨이 멎었다. 평소 가장 조용했던 은하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미 정보도 좀 모았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대화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졸업 후 각자의 배치지에서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 그해 겨울,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충성맹세 집회에 참석했을 때였다. 영하 15도의 강추위 속에서 수시간 동안 구호를 외치며 서 있던 중 앞줄에서 한 노인이 쓰러졌다. 경비원들은 조용히 그를 끌어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사를 계속했다. 그때 미향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의심이 사라졌다. 그날 밤 7 여학생은 탈북을 결심했다. 각자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고 서로에게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국경을 넘기 위한 정보를 모으고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가진 것들을 조금씩 팔기 시작했다. 만약 우리가 성공한다면 남한에서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느 날 밤 유진이 물었다. 아마 상상도 못할 세계겠지.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생각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다혜가 답했다. 가장 보고 싶은 건 뭐야? 선영이 물었다. 자유. 미향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냥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그 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다. 최고 엘리트로 길러진 김일성 종합대학 여학생 7명의 마음속에 이제 자유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의 비밀 모임은 점점 더 체계적으로 변해갔다. 통금 시간 이후에도 몰래 만날 장소가 필요했는데 지원이가 해결책을 찾아냈다. 기숙사 지하 세탁실 옆에 있는 창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관리인 아주머니는 지원이의 아버지와 같은 고향 출신이라 간간히 빈속을 채워드리는 것만으로도 눈을 감아주셨다. 오늘은 이걸 가져왔어. 어느 밤 선영이가 작은 USB를 꺼냈다. 탈북한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이야. 어떻게 탈북했는지 방법도 나와. 우리는 숨죽여 영상을 보았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그리고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는 경로가 설명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탈북자들의 표정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을까? 소미가 물었다. 대부분 잘 적응한다고 해. 남한에서는 탈북민들에게 정착금과 주거 지원도 해준대. 은하가 영어 자료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진지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만약 떠난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해? 다혜의 질문에 모두 침묵했다. 가족은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우리가 탈북하면 남겨진 가족들은 연좌제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컸다. 나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남길 거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아버지가 나를 찾아낼까봐 두려워. 지원이가 덧붙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도당 보위부 간부였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탈북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미향이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냉정하고 분석적인 그녀의 성격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일단 정보부터 더 모아야 해. 국경 상황, 필요한 돈, 연락처.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 체력을 키워야 해. 두만강을 건너려면 수영도 할 줄 알아야 할 거야. 다음 날부터 우리는 새벽 운동을 시작했다. 대동강변을 달리고 틈틈이 수영 연습을 했다. 겉으로는 건강을 위한 취미 활동으로 보였지만 우리 모두 이것이 생존을 위한 훈련임을 알고 있었다. 선영이의 컴퓨터 기술은 정보 수집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대학 전산실에서 관리자 모르게 인트라넷에 제한된 영역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한편 경제학을 전공하는 소미는 환율과 필요한 자금을 계산했다. 한 사람당 최소 3천 위안은 있어야 해. 국경경비대에게 줄 뇌물, 중국에서의 숙식비, 브로커 비용까지 생각하면. 소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럼 7명이면
다혜가 중얼거렸다. 너무 많아. 미양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모두 그 돈을 어떻게 구하지? 질문은 공중에 맴돌았다. 대학생인 우리에게 그 정도 금액은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였다. 그때 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내 삼촌이 장마당에서 중국 상인들과 거래해. 어쩌면 도움을 줄 수도 있어.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였다. 은하의 삼촌은 청진에서 비공식적인 무역을 하고 있었고 가끔 국경을 넘나드는 중국 상인들과 접촉했다. 은하는 방학 때 삼촌을 만나 조심스럽게 상황을 타진해 보기로 했다. 한편 다른 문제도 있었다. 대학 내 감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특히 신입생 중에 보위부에서 파견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이 있었다. 리성민이라는 학생 알아? 항상 우리를 관찰하는 것 같아. 유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맞아. 어제도 내가 도서관에서 나올 때 우연히 마주쳤어. 너무 자주 우연히 마주치는 것 같아. 지원이 덧붙였다. 우리는 더 조심하기로 했다. 모임 장소를 자주 바꾸고 한꺼번에 모이지 않고 둘셋씩 나눠서 만났다. 대화할 때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탈북은 여행으로, 국경은 문으로, 브로커는 가이드로 바꿔 말했다. 방학이 다가오면서 첫 번째 탈북 시도를 계획했다. 은하가 삼촌의 도움으로 국경 브로커와 연결되었고 미양과 은하 두 사람이 먼저 가서 상황을 살핀 후 나머지를 불러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은하와 미양이 함경북도 회령시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국경 경비가 갑자기 강화되었다는 소식만 들렸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평양으로 돌아왔다. 그 브로커가 우리를 속인 거야. 돈만 받고 사라졌어. 미양이 분노에 차서 말했다. 아니야. 삼촌 말로는 진짜 단속이 심해졌대. 중국에서 돌아오던 사람들이 모두 붙잡혔다고. 은하가 설명했다. 첫 실패 후 우리 그룹 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소미와 다혜는 탈북 계획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유진과 지원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향, 은하, 선영은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영원히 여기 갇히게 돼. 미향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다음번에 실패하면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어. 소미가 반박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평소 차분하던 다혜가 일어섰다. 나는 갈 거야. 두려움 때문에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 그녀의 결단에 모두 놀랐다. 의학부에서 최우등생이었던 다혜는 졸업 후 평양의 좋은 병원에 배치될 것이 거의 확실했다. 왜? 지원이 물었다. 지난 실습 때 봤어. 당 간부들은 최고의 치료를 받는데 일반 주민들은 기본적인 약도 없어서 죽어가. 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 다혜의 말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았다.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보았던 부조리와 모순들이 우리를 탈북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끈 것이었다.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했다. 선영이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에 따르면 겨울에 두만강이 얼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했다. 우리는 겨울방학을 목표로 준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소미가 대학 보위부에 불려갔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얼굴은 창백했다. 그들이 내 노트북을 조사했어. 다행히 모든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의심을 사고 있어. 우리는 즉시 모든 디지털 증거를 없애기로 했다. USB와 메모리 카드를 물에 담가 파괴하고 노트북의 하드드라이브를 초기화했다. 종이에 적은 메모는 모두 불태웠다. 소미의 신문은 계속되었다. 우리는 그녀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소미는 놀라운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내가 경제학 논문 연구를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고 말했어. 외부 경제 이론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소미가 설명했다. 그들이 믿었어. 미양이 물었다. 완전히는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증거는 없으니까. 소미의 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우리는 이제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정치학습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방과 후 활동도 적극적으로 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체제 수능자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우리의 진짜 계획이 진행되었다. 은하의 삼촌을 통해 새로운 브로커를 소개받았고 이번에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구체적인 탈북 경로와 날짜를 제안했다. 12월 15일 새벽 3시. 회령시 외곽의 강변에서 만나기로 했어. 은하가 전했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평생을 살아온 조국을 떠난다는 것, 다시는 가족을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혔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이 더 컸다. 마지막 회의에서 미향이 모두에게 물었다. 정말 갈 거야.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어. 7쌍의 눈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려움, 결에 희망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간다. 은하가 먼저 대답했다. 나도. 선영이 뒤를 이었다. 함께 가자. 오다해, 소미, 유진, 지원이 차례로 말했다. 미향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모두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반드시.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평양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대동강 너머로 보이는 주체사상탑의 불빛이 밤하늘에 붉게 빛나고 있었다. 다시 이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지원이 물었다. 언젠가는.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미향이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거나 붙잡혀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그 어느 쪽이든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마지막 평양의 밤이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간다. 미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우리 모두는 결심을 굳혔다. 내일 우리는 자유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평양을 떠나기 위한 준비는 철저히 진행되었다. 미향이 작성한 계획표에 따라 우리 모두는 맡은 역할이 있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척하고 함경북도 회령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기본 계획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도 의심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학을 떠나는 것이었다. 짐은 최소한으로 챙겨. 겨울옷과 신발이 제일 중요해. 두만강을 건너면 젖을 테니 여벌 옷도 필요해. 미향이 마지막 모임에서 지시했다. 신분증은 어떻게? 국내 이동할 때도 검문이 있을 텐데. 다혜가 물었다. 각자 자기 신분증으로 함경북도까지는 합법적으로 이동해. 회령에서 만난 후에는 브로커가 준비한 서류를 사용할 거야. 은하의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먼저 가서 상황을 살피고 나머지 사람들을 맞이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틀에 걸쳐 둘씩 짝을 지어 회령으로 향했다. 너무 많은 대학생이 한꺼번에 이동하면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다. 생활총화에 참석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기숙사로 돌아갔다. 각자 방에서 룸메이트들에게는 내일 아침 일찍 고향으로 간다고 말해두었다. 잘 가. 방학 끝나고 보자. 룸메이트의 인사에 미향은 잠시 숨이 멎는 듯했다.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새 학기에 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베개 아래 숨겨둔 작은 가방에는 필수품만 담겨 있었다. 사진 한 장, 겨울옷 몇 벌, 그리고 어머니가 준 은반지. 탈북에 성공하면 중국에서 팔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새벽녘 미향과 유진은 가장 먼저 기숙사를 빠져나왔다. 아직 어두운 캠퍼스는 조용했고 간간히 순찰하는 경비원들만 보였다. 그들은 미리 준비한 방학 귀향 증명서를 들고 대학 정문을 통과했다. 다행히 평소와 다름없는 방학 귀가로 보였던 모양이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평양역으로 가는 길에 미양이 속삭였다. 북한에서 기차는 주민 이동의 주요 수단이지만 항상 검문이 심했다. 미양과 유진은 평양에서 함흥까지 가는 기차표를 샀다. 그곳에서 청진행 기차로 갈아탈 계획이었다. 기차는 새벽 6시에 출발했다. 낡은 객차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부분 장마당에서 장사할 물건을 가득 싣고 가는 등짐 장사들이었다. 미향과 유진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기차가 평양을 벗어나자마자 검표원과 보안원들이 객차를 순찰하기 시작했다. 미향은 표와 학생증을 꼭 쥐고 있었다. 유진은 불안한 듯 손을 떨고 있었다. 괜찮아, 자연스럽게. 미향이 작게 속삭였다. 표 검사입니다. 검표원이 다가왔다. 미향은 자연스럽게 표와 증명서를 내밀었다. 검표원은 무표정하게 확인한 후 다음으로 넘어갔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셈이었다. 함흥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다. 그곳에서 청진행 기차로 갈아타야 했지만 다음 기차는 다음 날 아침에 있었다. 그들은 역 근처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 유진이 불안하게 물었다. 지금쯤 다혜와 소미는 평양을 출발했을 거야. 은하는 이미 청진에 도착했고 여인숙은 허름했지만 깨끗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학생증을 보고 별다른 의심 없이 방을 내주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유진이 흐느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미향은 유진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성공하면 언젠가는 가족들도 데려올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청진행 기차를 탔고 저녁 무렵 청진에 도착했다. 역 앞에서 은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지만 우리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다른 애들은? 미향이 물었다. 선영이랑 지원이는 어제 도착했어. 지금 내 삼촌 집에 있어. 다혜랑 소미는 아직 연락이 없어. 다행히 몇 시간 후 다혜와 소미도 무사히 청진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다. 은하의 삼촌은 청진시 외곽에 작은 집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 하룻밤 묵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우리의 계획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은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내일 아침 회령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 그걸 타고 가면 돼. 은하의 삼촌이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요즘 국경지대는 단속이 심해. 우리는 그날 밤 은하 삼촌의 집에서 모두 모였다. 7명이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다. 회령에 도착하면 브로커를 만날 거야. 그가 국경까지 안내해 줄 거고 중국 쪽에서는 그의 동료가 우리를 맞이할 거야. 미향이 설명했다. 비용은? 소미가 물었다. 한 사람당 2,000위안씩 총 14,000위안. 미향이 대답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귀중품을 팔아 겨우 모은 금액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회령행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낡고 냄새가 심했지만 우리에겐 자유로 가는 마지막 교통수단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양과 완전히 달랐다. 황폐한 들판, 기운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 연기 없는 공장 굴뚝들.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짜 북한의 모습이었다. 회령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경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은하에게 다가와 작게 말했다. 청진에서 왔습니까? 약속된 암호였다. 은하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안내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오늘 밤 국경을 넘을 겁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회령 외곽의 한 창고 같은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도 우리처럼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이었다. 돈은 지금 주세요. 김철수가 요구했다. 미양은 망설였다. 돈을 먼저 주면 속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 반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강을 건너고 나서요.
김철수는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동의했다. 그렇게 우리는 어두워질 때까지 창고에서 기다렸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동안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다. 진짜 오늘 밤이면 자유의 땅을 밟는 거야. 지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가 저물자 김철수가 돌아왔다. 그는 우리에게 검은색 외투를 나눠주었다. 이걸 입으세요. 눈 위에서 덜 눈에 띕니다. 밤 11시 우리는 창고를 떠났다. 김철수의 안내로 어둠 속을 조용히 걸었다. 약 30분 정도 걸었을까 멀리 두만강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얗게 얼어붙은 강면이 달빛에 반짝였다. 그러나 우리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강 근처에 도달하자 김철수가 갑자기 멈춰섰다. 국경 순찰대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해요. 우리는 숲속에 숨어 약 20분을 기다렸다. 발소리가 들릴까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순찰대가 지나간 후 김철수가 손짓했다. 지금입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우리는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 강가에 도착했다. 두만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지만 얼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신할 수 없었다. 중간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김철수가 경고했다. 미향이 먼저 발을 내디뎠다. 얼음이 신음하는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다. 그녀를 따라 한 명씩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갑자기 멀리서 밝은 빛이 비춰왔다. 순찰대의 서치라이트였다. 엎드려. 김철수가 외쳤다. 우리는 즉시 얼음 위에 엎드렸다. 하얀 눈과 검은 옷이 어우러져 멀리서는 보이지 않기를 바랐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향해 점점 다가왔다. 움직이지 마세요. 김철수가 속삭였다. 서치라이트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다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다. 아직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다. 몇 분이 지나고 빛이 완전히 사라지자 김철수가 말했다. 계속 가세요. 빨리.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중국 쪽 강변을 향해 나아갔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했다. 약 200m를 걸었을 때 김철수가 속삭였다. 이제 중국 영토입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곳이 북한이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조국.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중국 쪽 강변에 도착하자 또 다른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중국어로 뭐라고 말했고 김철수가 대답했다. 이제 이 사람을 따라가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미향은 약속대로 나머지 돈을 김철수에게 건넸다. 그는 돈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강을 건너 북한으로 돌아갔다. 중국인 브로커는 우리를 작은 트럭으로 안내했다. 트럭 뒤편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 안에 우리 7이 몸을 숨겼다. 트럭이 출발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해냈다. 정말로 북한을 탈출한 것이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다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갈 거야. 거기서 잠시 숨어 있다가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거라고 했어. 미향이 대답했다. 트럭은 어두운 길을 달렸다. 우리는 지친 몸을 서로에게 기대고 앉아 있었다. 두려움과 흥분이,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우리는 자유의 첫 순간을 맞이했다.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 여학생 7명은 이제 탈북자가 되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떨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중국 연변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것은 새벽녘이었다. 트럭이 멈추고 브로커가 천막을 들추자 우리는 처음으로 중국 땅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 낡은 단층 집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집들 지붕 위로 보이는 위성 안테나와 전봇대에 가득한 전선들이 북한과는 다른 세계임을 알려주었다. 여기서 내리세요. 빨리. 브로커가 중국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 말했다.
우리는 서둘러 트럭에서 내렸다. 다리가 저려 제대로 서기 힘들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좁은 골목길로 안내했다. 몇 분 걸은 후 우리는 작은 집 앞에 도착했다. 그는 문을 노크했고 곧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여성은 조선족 억양의 한국어로 말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방 안에는 이미 2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들도 우리처럼 탈북자인 듯 했다. 저는 박 씨입니다. 중년 여성이 말했다. 여기서 3일간 머물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절대로. 미향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나요? 베이징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목적지는 태국입니다. 태국. 우리는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태국까지는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였다. 박 씨는 우리에게 깨끗한 옷과 간단한 식사를 제공했다. 처음으로 북한 땅을 벗어나 맞는 식사였다. 밥과 김치, 몇 가지 반찬이었지만 그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식사 후 우리는 지친 몸을 뉘었다. 좁은 방에 7명이 누우니 몸을 뒤척일 공간도 없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자유의 땅에서 맞는 첫 잠이었으니까.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우리의 위험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박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국경 근처에서 탈북자 단속이 심해졌어요.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원래 계획은 우리 7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었지만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우리를 2그룹으로 나누어 다른 경로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미향, 은하, 선영, 이 3명은 내일 먼저 출발합니다. 나머지는 이틀 후에요. 갑작스러운 변경에 우리는 불안해졌다. 함께 탈북한 7명이 이제 헤어져야 한다니. 설상가상으로 나쁜 소식이 더해졌다. 박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중국 공안이 이 지역을 수색 중이에요. 북한에서 여대생들이 탈북했다는 정보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우리는 얼어붙었다. 북한 당국이 우리의 탈북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중국 측에 통보한 것이다. 미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서둘러야 해요. 당초 계획보다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모였다. 각자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용기를 주려 노력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미향이 결연히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울에서 우리 7이 다시 모일 거야. 은하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미향, 우리가 먼저 가게 됐으니 뒤에 오는 애들을 위해 길을 열게. 이별의 시간.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북한에서부터 함께 해온 친구들,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떠난 동지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짓눌렀다. 새벽 4시 미향, 은하, 선영은 박 씨의 안내로 집을 나섰다. 낯선 남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올라탔다. 뒤에 남은 4명은 창문으로 떠나는 차를 바라보았다.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가 살아남아야 했다. 미향의 그룹은 승용차로 약 5시간을 달려 선양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른 브로커에게 인계되었고 기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향했다. 신분증 검사가 있을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조선족이라고 할게요. 브로커가 지시했다. 베이징행 기차 안에서 미향의 그룹은 처음으로 중국의 발전상을 제대로 목격했다.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휴대전화. 모든 것이 신기했다. 저기 봐,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을 갖고 있어. 선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건물들 너무 높아. 평양에서도 본 적 없어. 은하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베이징에 도착한 후 그들을 맞이한 브로커가 갑자기 계획을 변경했다.
쿤밍으로 가는 계획이 취소됐어요. 공안이 경계를 강화했어요. 또 다른 위기였다. 미양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광저우로 가야 해요. 그곳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거예요. 한편 회령에 남겨진 다혜, 소미, 유진, 지원은 더 큰 위기에 처했다. 약속된 출발 날짜 전날 갑자기 박 씨가 들어와 긴급하게 말했다. 공안이 이 마을에 들어왔어요.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네 사람은 급하게 짐을 챙겼다. 박 씨는 그들을 마을 외곽의 창고로 안내했다. 창고에는 채소를 실은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 트럭 아래쪽 공간에 숨으세요. 움직이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마세요. 그들은 채소 상자 및 좁은 공간에 몸을 숨겼다. 트럭은 출발했고 숨막히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공기는 탁했고 트럭이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마다 몸이 부딪혔다. 얼마나 더 가야 하지? 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그냥 견디자. 다혜가 대답했다. 6시간쯤 지났을까 트럭이 멈추고 누군가 화물칸 문을 열었다. 박 씨와는 다른 남자였다. 나오세요. 빨리. 그들은 비틀거리며 트럭에서 내렸다. 주변은 어두웠고 작은 창고 같은 곳이었다. 여기가 어디죠? 소미가 물었다. 창촌입니다. 여기서 하룻밤 묵고 내일 다시 이동합니다. 미향의 그룹은 광저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공장 기숙사에 숨어 지냈다. 브로커는 그들에게 중국 옷을 사주고 머리 스타일도 변경하게 했다. 조선족으로 위장해야 해요. 말투를 조심하세요.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베트남 국경으로 이동할 계획이 세워졌다. 그들은 광시성 난닝을 거쳐 베트남 국경으로 향했다. 국경지대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국경에서 검문이 심해요. 우리는 여행객으로 위장할 거예요. 브로커가 설명했다. 그들은 중국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기로 했다. 브로커는 그들에게 관광객용 모자와 가방을 주었다. 미향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검문소 앞에 도착했을 때 검문을 하는 공안의 모습에 셋 다 얼어붙었다. 브로커가 먼저 검문을 받고 이어서 미향과 은하, 선영이 차례로 나갔다. 여권. 공안이 말했다. 브로커가 준비한 가짜 증명서를 내밀었다. 공안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무전기를 들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미향은 본능적으로 은하와 선영의 손을 잡아 끌었다. 뛰어! 그들은 검문소 옆으로 달렸다. 순간 고함 소리와 함께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공안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미향, 은하, 선영은 국경 근처 숲으로 뛰어들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있었다. 베트남 쪽으로, 그냥 베트남 쪽으로 달려야 해. 숲을 한참 달리다 그들은 작은 개울에 도착했다. 은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게 국경선인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계속 가야 해. 미향이 대답했다. 그들은 개울을 건너고 계속 남쪽으로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숲이 끝나고 작은 마을이 보였다. 간판은 베트남어로 쓰여 있었다. 우리 해냈어? 선영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그들은 마을 입구에서 마주친 현지인에게 손짓으로 물었다. 남자는 베트남어로 뭐라고 대답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몸짓을 보니 확실히 여기는 베트남이었다. 한편 창춘에 머물던 다혜, 소미, 유진, 지원은 다른 경로로 이동했다. 그들은 상하이로 이동한 후 배를 통해 동남아로 가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도시 상하이에서는 검문이 더 심했다. 그들을 인계받은 브로커는 말했다. 지금 너무 위험해요.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새 계획은 더 위험했다. 상하이에서 화물선을 타고 한국으로 직접 가는 것이었다. 불법이고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화물 컨테이너에 숨어야 해요.
36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동의했다. 이틀 후 야간에 그들은 브로커의 안내로 상하이 항구에 도착했다. 브로커는 항구 노동자에게 뭔가를 건네고 그는 그들을 화물구역으로 안내했다. 이 컨테이너에 타세요. 인천항에 도착하면 한국 사람이 여러분을 꺼낼 거예요. 컨테이너 안은 좁고 어두웠다. 물과 간단한 식량, 휴대용 화장실만 있었다. 문이 닫히자 암흑 속에서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꼭 살아서 만나자. 미향이랑 다른 애들도. 다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베트남에 도착한 미향, 은하, 선영은 다행히 현지 탈북 지원 단체와 연결되었다. 그들은 몇 주간 베트남에 머물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목표는 태국이었다. 태국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원단체 활동가가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정글과 산악지대를 지나며 그들은 말라리아의 위험, 뱀과 독충의 위협, 그리고 인신매매범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캄보디아 국경을 넘을 때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국경경비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무사히 태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 방콕 한국대사관으로 가야 해요. 안내자가 말했다. 마침내 그들은 방콕의 한국대사관에 도착했다. 대사관 앞에 서자 미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해냈어. 세 사람은 대사관에 들어가 망명을 신청했다. 그들의 신원과 탈북 과정을 확인한 후 대사관 직원은 말했다. 축하합니다. 곧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상하이에서 출발한 화물선에 숨은 다혜, 소미, 유진, 지원도 인천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컨테이너가 열리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실감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을 맞이한 국정원 요원이 말했다. 각기 다른 경로로 극적인 탈출 끝에 7명의 김일성 종합대학 여학생들은 마침내 자유의 땅을 밟았다. 하지만 그들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에서 그들은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해야 했다. 한국에 도착한 우리 7명은 서로 다른 시간, 다른 경로로 왔지만 결국 같은 곳에서 만났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이곳은 모든 탈북민이 가장 먼저 거치는 곳으로 우리의 신원과 북한에서의 활동, 탈북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곳이었다. 박미향 씨,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 학생 맞습니까? 네. 탈북 동기가 무엇입니까? 미향은 잠시 침묵했다. 수십 번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대답하려니 목이 메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다. 미향은 북한에서의 생활, 대학에서 배운 내용, 알고 있는 군사시설이나 정보에 대해 모두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진술은 녹화되고 기록되었다. 일주일간의 개별 조사가 끝난 후 우리 7은 드디어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합동신문센터 휴게실에서 서로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말없이 뛰어가 서로를 끌어안았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미향이 흐느꼈다. 미향아, 내가 없었으면 여기 오지 못했을 거야. 소미가 말했다. 우리 모두 해냈어. 은하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다혜, 유진, 지원, 선영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평양에서 맹세했던 대로 7명 모두 자유의 땅에 무사히 도착한 것이다. 국정원에서의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시설이었다. 12주 동안 이곳에서 한국 사회의 기본 지식과 생활 방식, 직업 교육 등을 받게 된다고 했다. 첫날, 우리는 하나원 시설을 둘러보았다. 깨끗한 숙소, 강의실,
도서관, 체육관, 의무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북한 최고의 대학인 김일성 종합대학도 이 정도 시설은 없었다. 이게 다 진짜야? 지원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거야. 다혜가 대답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한국의 정치제도, 경제체제, 사회문화에 대해 배웠다. 초반에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개념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 북한에서는 이런 말들이 전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르네요. 은하가 수업 후 말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 수업이었다. 북한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했지만 인터넷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선영이만 컴퓨터학과 출신이라 비교적 수월하게 적응했고 나머지는 마우스 사용부터 배워야 했다. 검색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찾아볼 수 있다니. 유진이 구글을 처음 사용해보고 감탄했다. 어느 날 하나원에서 서울 견학 프로그램이 있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서울 시내로 나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 수많은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사람들. 모든 것이 신기했다. 버스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KTX를 보게 되었다. 길고 유선형의 백색 열차가 플랫폼에 서 있었다. 저게 뭐지? 소미가 물었다. KTX예요. 한국의 고속철도입니다. 인솔 선생님이 설명했다. 시속 300km로 달려요. 우리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KTX를 바라봤다. 저게 진짜 움직이는 거예요? 미양이 물었다. 물론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만에 갑니다. 모형 아니에요? 이게 진짜 움직인다고요? 다혜가 다시 확인했다. 인솔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진짜 움직이는 기차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타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KTX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했다. 평양에서 우리가 타던 기차는 1970년대 소련에서 들여온 낡은 열차였다. 국가 최고 지도자만 이용하는 특별 열차를 제외하면 이런 현대적인 열차는 상상도 못했다. 북한에서는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해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은하가 말했다. 이게 다 사실이라니. 우리가 얼마나 속았는지 실감나네. 지원이가 덧붙였다. KTX를 보며 우리는 북한에서 배웠던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로 가난하고 낙후되었다는 선전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또 한 번 깨달았다. 하나원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우리는 조용했다. 각자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머릿속에 각인된 과거의 교육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우리 일곱은 하나원 뒤뜰에 모여 앉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너희들 생각해봐. 우리가 북한에 있었다면 지금 뭐하고 있었을까? 선영이가 물었다. 나는 아마 핵물리학 연구소에 배치되었을 거야. 미향이 대답했다. 난 의약품 생산 공장에서 일했을지도. 다혜가 말했다. 나는 영어 교원이 되었겠지. 은하가 중얼거렸다. 모두가 각자의 다른 미래를 상상했다. 그곳에 남아 있었다면 우리는 체제에 순응하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여기서는 뭐가 되고 싶어? 유진이 물었다. 이번에는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었고 아직 우리는 한국 사회에 대해 잘 몰랐다. 우선은 대학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 미양이 말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물리학을 공부할 수 있을 테니까. 나도.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의학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하나원에서의 수업 중에 문화 충격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언어부터 달랐다. 같은 한국어지만 나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래어와 신조어가 너무 많았다. 인터넷, 스마트폰, 아파트, 마트와 같은 단어들은 익숙해졌지만 꿀잼, 사바사, 인싸와 같은 신조어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음식 문화도 달랐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다. 처음으로 피자를 먹었을 때 지원이는 이게 정말 치즈로 만든 거야? 라고 놀라워했다. 북한에서 치즈는 특권층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다. 돈 개념과 경제 활동도 완전히 달랐다. 북한의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다. 신용카드라는 게 이렇게 편리한 거였어? 소미가 처음으로 결제를 해보고 놀랐다. 이렇게 물건이 많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는 거지? 유진이 대형마트를 방문한 후 혼란스러워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정체성의 혼란이었다. 북한에서 우리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 최고 대학생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우리는 탈북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어제 뉴스에서 우리 얘기가 나왔어. 선영이가 어느 날 아침 말했다. 뭐라고 했는데? 미향이 물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 여대생 7명 탈북 한국 도착이라고. 인터뷰도 요청이 왔대. 언론의 관심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걱정되었다. 우리의 탈북 소식이 알려지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려웠다. 하나원 담당자는 우리에게 인터뷰 요청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논의 끝에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기로 했다. 북한의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 미향이 말했다. 맞아, 지금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혜가 동의했다. 12주간의 하나원 생활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정착 계획을 세워야 했다. 정부에서는 각자 임대주택을 제공해주고 정착금을 지원해준다고 했다. 우리 따로 살아야 해? 선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물론 선택은 자유였지만 정부 지원 주택은 각자 다른 지역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기로 결심했다. 나는 서울에서 대학 진학을 준비할 거야. 미향이 말했다. 나도. 다른 6명도 동의했다. 우리는 정부 담당자와 상담 끝에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 단지의 새 집으로 나누어 살기로 했다. 미향, 은하, 선영이 한 집에, 다혜와 소미가 한 집에, 유진과 지원이가 다른 한 집에 살기로 했다. 새 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어 서로 왕래가 쉬웠다. 하나원에서의 마지막 날 담당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제 한국 사회로 나갑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과 동남아를 횡단하는 위험한 여정을 견뎌낸 우리였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우리는 택시를 타고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깨끗한 13층 건물, 잘 정돈된 놀이터와 공원, 가까운 대형마트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다.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야? 지원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응, 이제부터는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미향이 대답했다. 그날 밤, 우리 7은 미향의 집에 모여간단한 저녁을 먹었다. 라면과 김치, 그리고 하나원에서 받은 작은 케이크.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소박한 파티였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은하가 말했다. 아직 시작이야. 미향이 대답했다. 이제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지.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다. 반짝이는 불빛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우리의 새로운 세상이었다. 언젠가는 우리도 저 세상에 완전히 섞여들 수 있을까? 다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미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김일성 종합대학 최고 학생들이었잖아. 여기서도 우리는 해낼 거야.
그렇게 우리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던 그 용기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었다. 한국 생활이 시작된 지 6개월. 우리 일곱의 삶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대학 진학 준비였다. 북한에서 최고 대학생이었던 우리지만 한국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검정고시와 대학 입시를 치러야 했다. 이건 뭐야, 미적분을 이렇게 푸는 거였어. 미향은 한국 수학 교과서를 보며 당황했다. 물리학도였던 그녀조차 한국의 수학풀이 방식은 낯설었다.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가르치네. 지원이는 한국사 교과서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다. 6.25 전쟁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배운 것과 정반대야. 우리는 매일 저녁 미향의 집에 모여 함께 공부했다. 각자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강점이 있었기에 서로 도와가며 진도를 나갔다. 미향은 수학과 과학을, 은하는 영어를, 선영은 컴퓨터를, 지원은 국어와 문학을 맡아 가르쳤다. 검정고시는 예상보다 쉽게 통과했다. 기초 지식이 탄탄했기에 새로운 내용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 다음 목표는 대학 입시였다. 서울대에 지원해볼까? 어느 날 저녁 미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서울대? 나머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왜? 우리는 김일성 종합대 학생들이었잖아. 여기서도 최고를 목표해야지. 미향의 도전적인 제안에 모두가 흥분했다. 북한 최고의 대학에서 한국 최고의 대학으로.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이자 도전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한국의 대학 입시는 단순한 학업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자기소개서, 면접, 수시와 정시의 개념. 모든 것이 낯설었다. 탈북민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만난 선배 탈북민 학생이 조언해 주었다. 정시보다는 수시 전형이 유리해요. 특히 탈북 학생 특별 전형이 있는 대학들을 노려보세요. 우리는 각자의 전공과 목표에 맞춰 대학을 선택했다. 미향은 서울대 물리학과, 은하는 이화여대 국제학부, 선영은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다혜는 연세대 의과대학, 소미는 서강대 경제학과, 유진은 서울대 화학과, 지원은 성균관대 국문학과를 목표로 삼았다. 입시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도서관, 독서실, 카페에서 공부하며 한국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했다. 너희는 북한에서 왔어? 우와, 대단하다. 도서관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불편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탈북민이라는 꼬리표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었다. 대학교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미향과 유진은 서울대에, 은하는 이화여대에, 선영은 고려대에, 다혜는 연세대에, 소미는 서강대에, 지원은 성균관대에 합격했다. 북한에서 꿈꾸지 못했던 학문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해냈어.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밤, 우리는 한강공원에 모였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 한강의 야경은 우리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듯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이제 각자 다른 대학에 다니게 되는구나. 소미가 조금 아쉬운 듯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을 거야. 미향이 대답했다. 두만강을 건넜던 그때처럼. 대학 생활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적응하는 것, 학업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 모든 것이 쉽지 않았다. 미향이 서울대 물리학과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다. 북한에서 배운 물리학 이론 중 일부는 이미 오래전에 수정되거나 폐기된 내용이었다. 나는 뭘 배운 거지? 미향은 좌절감에 빠졌다. 내가 알던 지식의 절반은 쓸모없게 됐어. 은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북한에서 영어를 전공했지만 실제 원어민과 대화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이화여대 국제학부에서 처음으로 원어민 교수의 수업을 들었을 때 그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마치 다른 언어 같았어. 내가 6년 동안 배운 영어가 이렇게 쓸모없을 줄이야.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미향은 밤을 새워가며 현대 물리학 이론을 공부했고, 은하는 매일 영어 뉴스를 듣고 원어민 친구들과 대화하려 노력했다. 선영은 프로그래밍 동아리에 가입해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켰고, 다혜는 의대 공부에 모든 시간을 투자했다. 대학 2학년이 되면서 우리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미향은 물리학과 학술대회에서 발표 기회를 얻었고, 은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선영은 IT 기업 인턴십에 합격했고, 다혜는 의대 성적 상위권에 들었다. 너희 북한에서 온 거 맞아? 동기들이 종종 놀라며 물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했다. 맞아. 우리는 북한에서 왔고, 이제 한국에서 새 삶을 살고 있어. 물론 아픔도 있었다. 특히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우리 중 몇몇은 중국 브로커를 통해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미향은 어머니에게 편지와 돈을 보냈고 몇 개월 후 짧은 답장을 받았다. 미향아, 우리는 괜찮다. 너만 잘 지내라. 단 한 줄의 메시지였지만 미향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선택을 이해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지원이는 더 심각한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탈북 이후 당에서 제명되고 지방으로 추방되었다고 했다. 지원이는 몇 주 동안 깊은 우울에 빠졌다. 내가 이기적이었던 걸까? 지원이가 눈물로 물었다. 아니야. 다혜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언젠가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대학 3학년이 되면서 우리는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은하는 교환학생으로 미국 UCLA에 가게 되었고, 선영은 실리콘밸리 인턴십 기회를 얻었다. 미향은 물리학 연구실에서 핵융합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다혜는 국제의료봉사단과 함께 개발도상국에서 의료 활동을 펼쳤다. 해외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한국을 넘어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아무도 내가 탈북민인지 관심이 없어. 은하가 LA에서 보낸 메시지에 적었다. 나는 그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일 뿐이야. 이런 익명성이 때로는 자유롭게 느껴져. 한편 우리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에도 참여했다. 미향은 대학 강연에서 북한의 교육 시스템과 생활상을 소개했고, 다혜는 북한 보건 의료 실태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남북 간 이해의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어느 정당이나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려 노력했다. 우리는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형제자매예요. 그들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미향은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학 졸업을 앞둔 4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각자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다. 미향은 핵융합 에너지 연구소 취업을 준비했고, 은하는 국제기구 진출을 꿈꿨다. 선영은 IT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했고, 다혜는 의사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을까? 졸업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우리는 다시 한강공원에 모였다. 이번에는 대학 입학을 축하했던 그 자리였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어. 유진이 말했다. 때로는 꿈 같아. 소미가 덧붙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평양의 기숙사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하지만 현실이야. 미향이 말했다. 우리는 두만강을 건넜고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어. 강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빛처럼 우리의 미래도 밝게 빛날 것이라 믿었다. 가족들도 언젠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지원이가 나지막이 물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다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통일이 되면 우리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통일. 그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었다. 자유와 번영이 한반도 전체에 퍼지는 날, 우리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우리 일곱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미향은 핵융합연구소 연구원이 되었고, 은하는 UN 산하기관에 취업했다. 선영은 작은 IT 회사를 창업했고, 다혜는 종합병원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소미는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유진은 화학연구소에, 지원은 출판사 편집자가 되었다. 비록 각자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을 이어갔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두만강을 건넌 날을 기념하며 함께 모였다. 우리가 탈북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네. 7주년 기념일에 미향이 말했다. 믿기지 않아. 그때 우리는 그저 KTX를 보고 놀라던 어린 탈북민이었는데. 선영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그 KTX를 타고 전국을 다니고 있잖아. 다혜가 덧붙였다. 우리는 이제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었다.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은 여전히 우리의 일부였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연구원, 의사, 사업가, 직장인, 다양한 직업과 역할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었다. 가끔 북한에서의 시간이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유진이 고백했다. 하지만 잊어선 안 돼. 미향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향은 혼자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북한에서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로운 삶. 그녀는 문득 7년 전 처음 KTX를 보고 놀라던 자신을 떠올렸다. 이게 진짜 움직인다고요? 그때의 순진한 놀라움이 미소를 짓게 했다. 이제 그녀는 그 KTX를 타고 전국을 누비는 30살의 핵융합 연구원이 되었다.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배운 지식은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되었고 자유와 진실에 대한 갈망은 현실이 되었다. 미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같은 하늘 아래 북한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했다. 언젠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그녀와 6 친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땅에 더 많은 자유와 평화가 꽃피기를 바라며 오늘도 앞으로 나아간다.